올해 한국의 주요 산업 중에서 좀 좋아지는 분야. 조선,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좀 기대가 돼요. 저는 역시 비트코인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의미를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어카운트에 어떻게 들어가고 자, 이제 남 걱정 그만하고 우리나라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어땠고 25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2024년 성장률은 2% 겨우 맞췄죠. 근데 지금 이제 2025년도 성장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기재부에서는 1.8%로 전망을 발표했잖아요. 예. 한국은행에서는 1.9%, 그리고 KDI가 2.0%, 산업연구원은 2.1%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근데 글로벌 IB 쪽에서 최근에 나온 건데 이게 아마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 다 감안한 것 같은데 1.7%로 예상을 했어요. 어쨌든 1.7에서 2.0 사이네요. 네, OECD는 또 2.1, 그러니까 약간 안 좋은데. 제가 요 정도, 이 1점대 후반이 되지 않을까, 저는. 2.0까지 가면 좋은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 지금 이제 한국 수출 데이터는 좀 어떤 상황이고 수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랑 올해 한국의 주요 산업 중에서 좀 좋아지는 분야. 일단 가장 저는 드러나는 거는 역시 조선. 예.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좀 기대가 돼요. 주가에도 이미 바이오는 많이 반영이 됐는데, 이 바이오가 왜 이렇게 반영이 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는 에너지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그랬는데 사실 선거 공약 때, 대선 공약 때 그 제약 얘기도 많이 했어요. 미국의 그 약가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거를 글로벌 시장만큼 경쟁을 붙여서 글로벌 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약가를 낮추겠다라는 공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외국의 싼 복제약을 많이 미국에 들여와서 경쟁을 시키겠다. 근데 이 제네릭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생산력이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바이오 시밀러 이쪽이 강해요. CDMO 뭐 이래가지고 위탁 생산해가지고 실험하고 그거 설계해주고 이런 것, 설계가 아니라 받아서 그거 실험 생산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신약 개발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중국보다도 못해요. 그런데 신약 쪽은 아니지만 이 위탁 생산하고 이거 실험해주는 쪽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복제약 수입을 늘린다 그러면은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한국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 산업 제약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당장 올해부터, 이게 근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또 가서 실험 통과하고, 임상 통과하고 뭐 이런 과정은 있는데, 아무래도 복제약은 좀 빠른 편이긴 하죠. 신약은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런 면에서 당장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본다 그러면은, 올해부터도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쪽 바이오 쪽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들, 레거시 분야는 약간 중국 라인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타격이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중국 견제라는 거는 굉장히 큰 호재고 또 HBM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올해도 뭐 굉장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호재하고 악재가 섞여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호재 쪽이 훨씬 강하다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큰 악재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장기적인 전기차 보급이라는 자율주행차가 확산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것도 중장기적으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산업이고요. 조선과 바이오와 반도체와 배터리 정도.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배터리는 조금 중장기로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데 기획재정부가 경제 전망을 2025년에 1.8%를 발표했는데 누군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에 오거나 진입하거나 이렇게 저성장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의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심지어는 뭐 외환위기까지 올 수 있다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환 보유고가 4,156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20억 달러였어요. 20억하고 4,150억 달러. 이게 이런 거고. 그러니까 지금 외환 보유고가 사실 그렇게
막 외환 위기가 올 정도로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고요.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다. 네, 왜냐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97년도는 그 이전에 무역 적자가 누적이 된 상태였고요. 네. 지금은 우리나라도 뭐 22년, 23년에는 무역 적자가 있었지만 네. 또 작년에 흑자였고 그 전에도 보면은 쭉 무역 흑자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화가 들어오는 과정이 그렇게 막혀 있지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으면서 현재 보유한 것도 97년에 아무리 연도 차이가 있다 해도 그때 20억 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지금은 4,156억 달러인데 이거는 그 외환위기를 얘기하기에는 너무 그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위험 요인이 많죠. 이번에 뭐야 삼성전자가 한번 쇼크를 한번 준 적이 있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쇼크를 SK 하이닉스가 가져갔으니까 뭐 국내에서 좀 왔다 갔다 한 거긴 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예, 삼성이 그 1등이 아니었어라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 옛날처럼 그렇게 초격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위기를 느낀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아무래도 그러고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관세 피해를 덜 받는다 했지만 그렇게 관세가 올라가면 세계 경제, 세계 무역이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나라처럼 그 국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한테는 좋을 수는 없죠. 물론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부담도 있고 또 원자재 비용 같은 경우도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 좀 안정이 될 텐데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그리고 세계적인 분쟁이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게 안 일어날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은 있는데 하지만 뭐 아직 반도체가 그래도 건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 삼성의 걸 SK 하이닉스가 대체한 거였고 그 다음에 조선, 방산, 뭐 바이오 이런 쪽에서 또 기대되는 쪽들도 있고 해서 저는 지금을 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고 하는 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한 얘기 아닌가. 예. 요즘에 이제 외환위기 가능성 언급이 나온 것 자체가 사실 강달러이기 때문인데 지금 최근에는 달러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1300 원래 한 70원 뭐 근처하다 갑자기 한 1430원대 네. 떨어진 이유랑 어쨌든 그래도 1400원 넘으면 강달러잖아요. 이게 좀 장기화될 때 한국 경제랑 주식이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렇게 떨어진 거는 그 트럼프 취임사에서 관세 얘기가 안 나오는 바람에 그때 한번 왕창 떨어졌죠. 예. 그러면서 그래도 그 생각보다는 탄력적으로 가겠네. 이렇게 나오면서 그렇고 저도 실제로 트럼프에 대한 지나친 공포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4년 전에도 겪어봐서 알고 또 보면은 이 트럼프란 사람도 철저한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스러운 행동은 저는 안 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뭐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비상 상황에 대한 플랜은 항상 있어야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환율은 조금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무역 수지예요. 미국도 이제 무역 수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약달러가 돼야죠. 강달러 기조, 그러니까 트럼프는 별로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은 자동적으로 강달러가 된 거지. 인위적으로 그 강달러를 유지하려고 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이 강달러가 유지된다면 오히려 수출 가격 경쟁력은 도움이 되겠지만, 예, 북미 시장에서.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가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요. 뭔가 이제 좀 환율을 노력을 하겠죠.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왜 뭐 몇몇 나라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막 지정하고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니네 왜 이렇게 자기네 그 통화 가치를 낮게 잡고 있냐. 올려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걸 보면은 미국은 그렇게 강달러를 유지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 할 겁니다. 예.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 차례 걸쳐서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했었고 1월에는 한국은행 금통에서 금리 동결했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 2월인가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어쨌든 금리 동결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올해 한국은행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 한 몇 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제가 보니까 금리 동결을 한 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거기에 보조를 맞춘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성장률보다는 물가를 놓치면은 위험하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를 먼저 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고려했다고 봅니다. 일단 미국하고 보조를 맞춘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가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자, 지금 한국 경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좋은 상황인가요? 나쁜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냥 보합 정도인가요? 아니면 정말 위기 상황으로 가기 직전이라고 봐야 될지랑 그다음에 그런 상황 플러스해서 위기 징후로는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위기는 아니지만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경제가 다운돼 있고 단기적으로는 또
또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은 지금 현재 기업에 대해 전략 산업에 대해서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고 막 이런 행동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전략 산업에 대해서 그런 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물론 대기업한테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은 아마 국민 정서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도 뭐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약간은 반기업 정서가 약간은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그래요. 뭐 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마 그 내부에 계신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도 그 삼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조금 기업이 과거에 비해서 좀 경직됐다. 뭐 지나치게 원가 절감을 하려고 그랬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삼성에 있는 인력이 SK로 많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이제 뒷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업들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약간 좀 추진력을 과거만큼은 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기업에 있는 분한테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은 건데 사실은 제가 뭐 바깥에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전반적인 좀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흐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문제는 정말로 이제 좀 우리나라의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이게 특히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을 상당히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시장 친화적인 분위기. 다른 나라처럼 이게 좀 국가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라도는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기업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하는 문제지만 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후세대들한테 우리가 무너진 재정을 물려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이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잘 좀 고민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가 예전에 일본이 굉장한 선진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일본에는 강한 중소기업도 많고 그 다음에 일본에는 또 가업을 물려받아서 예. 자 그렇게 어쨌든 작게 이런 강한 중소와 뭐 작은 소기업 이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강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미국을 보면 어쨌든 아까 전에 그 미국의 빅테크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잖아요. 뭔가 굉장히 빅테크에서도 대기업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기술과 어쨌든 대기업이라는 게 합쳐지면서 이게 세계에서 경쟁력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뭔가 한국도 그런 대기업을 더 많이 살려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제 한국 산업 경제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을 살려야지 이게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키운 다음에 대기업에 파는 거죠. 미국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기업에서는 이게 잘 어려워요. 그렇게 그 조직이 아무래도 크고 이러면은 새로운 거 막 해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중소기업을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야 되는 거고, 또 근데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뭐 AI 같은 거 하는데 그 중소기업이 못 하거든요. 못하죠. 예. 그리고 자율주행 이걸 중소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게 결국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면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왜 꼭 보면 사기 나왔다 큰 거 나오면 꼭 금융 사기죠. 그런 금융 사기가 그거를 다 없애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데 그거 없애다가 긍정적인 효과까지 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긍정적인 효과까지 같이 좀 이렇게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이제 금융도 좀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인 금융시장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가야 된다. 금융의 규모도 커져야 되고 좀 그렇게 보고요. 아까 일본의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변화가 심하지 않고 IT 같은 게 별로 없을 때는 그런 장인 정신이 맞아. 예,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절대적으로.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 시대에 뒤떨어지는 게 되는 거고. 일본도 디지털 전환이 잘 안 된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그 디스켓 쓰잖아요. 요 네모난 거. 그리고 일본 가면요. 전자문서 안 돼요. 다 도장 찍어야 돼요. 도장도 신입사원은 이렇게 꼭 기울여가지고 인사하는 각도로 찍어야 되고 가운데 찍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운데 찍으려면 한 부장쯤 돼야지 도장 꽉 가운데 찍는 거고. 아직까지 그런 사회거든요.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본이 위축된 것도 약간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너무 늦었다. 예, 그게 큰 원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물건만 새로운 걸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역동성을 자꾸 지금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올해 산업연구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혁신 기술이랑 미래 산업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근데 사실은 어떻게 특정 산업을 이렇게 뭐 지정을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다루는 거는 주력 산업들이다 보니까 여전히 뭐 반도체, 바이오, 그다음에 에너지인데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이제 원자력. 이게 원자력도 아까 참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미국 그 트럼프 정권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자력 중에서도 특히 SMR이라는 게 지금은 아직 상용화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상당히 그 파괴력이 있어요. 소형 원자력. 소형 원자력. 예. 소형이라 그러면 크더라고요. 봤더니 소형이라서 이렇게 요만한 난로 같은 줄 알았더니 가서 봤더니 무지 크더라고요. 원래 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아니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형이 이렇게 커 그러고. 그다음에 AI 쪽에서는요. 아까 말한 식으로 LLM도 물론 있겠지만 그 라지 랭귀지 모델 말고도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아니면 특정 기업 내에서만 활용 가능한 AI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기 소모량도 적고 그러면서 거기에 특화된 AI거든요. 우리가 뭐 별일 아닌 거 딱 거기서만 쓰는데 그 엄청난 전기 잡아먹는 그 LLM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쪽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는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에이징 텍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징 텍이요? 네, 나이 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테크닉인데 이게 뭐냐면은 뭐 로봇 침대라든지 활동 보조 로봇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이게 시장이 자꾸 영세예요. 근데 이게 고령화가 자꾸 진행되니까 이 부분도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좀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로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죠. 올해는 뭐 어디를 집중해 투자한다기보다 좀 어떤 자산을 좀 늘려나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한 얘기를 쫙 정합해 보면은 하나로 아마 저는 역시 비트코인 쪽을 추천드립니다. 네. 굉장히 좋게 보시네요. 네,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미국에서 이게 전략 자산으로 이제 받아들인다는 게 그 어떤 의미로 보면 그냥 산다. 물론 당연히 그 사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크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요가 큰 거니까. 근데 전략 자산으로 하게 되면요. 연준의 어카운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연준에서 통화를 발행할 때 미국의 국채를 사고 국채 산 것만큼 통화를 또 늘리는 이게 이제 그 양적 완화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큰 규모로. 근데 그 어카운트 안에 지금은 이제 뭐 그 통화량 발행할 때 제일 큰 부분으로 그 연준의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게 미국 국채.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비트코인 비축한 것만큼 통화량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더 발행할 수가 있거든요. 떨어지면은 발행량을 축소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어느 선 이상 안 떨어지게 방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작동을 할지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의미를 단순히 그냥 많이 사모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놓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어카운트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미국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전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연준에서는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법안이나 이런 게 없다라는 코멘트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파월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마 파월은 힘을 못 쓸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러면요, 미국 연금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떨어지지 않더라도요. 저는 이제 그동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JP 모건, 체이스 맨하탄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입을 시작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401k 연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뛸까 한번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등락은 분명히 있겠지만 근데 전략적 비축 자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되더라도 일단은 들어올 돈은 아까 지금 말한 식으로 뭐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고 전략적 비축 자산은 근데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상승 요인은 많고 그게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건 날개를 크게 다는 거고 더 다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이 있는 데다가 거기서 엄청나게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게 그 전략적 비축 자산을 그러고 또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할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진짜로 연준 어카운트에 넣어서 그만큼 통화량 발행하는 식으로 할지 아니면 그냥 다른 식으로 금처럼 그냥 보관만 하고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그 상당히 친가상화폐 정책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승 요인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트럼프가 아직까지는 뭐 연설이라든가 행정명령에서 내린 건 없지만 트럼프가 임명한 인사들이 가상화폐 친화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 그렇죠. 이미 사실은 그 정도면은 완전히 그 믿을 만한 그 어떤 커밋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면. 그렇죠. 뭐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았겠죠. 아, 박사님 마지막 코멘트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 올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해지는 시간입니다. 또 다음번에 한국과 미국의 경제에 관해서 좋은 콘텐츠 박사님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조영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